안녕하세요. 둥치 이탈리아의 다시 보고 싶은 영화 알프레드 히치콕 36번째는 알프레드 히치콕이 주인공입니다. 1940년 영화예요. 자, 정면에 보이는 다프네 디 모리에 영국 여류 작가 중에 상당히 유명한 작가였어요. 그래서 그 알프레드 히치콕하고 인연도 깊습니다. 1940년 이 영화가 알프레드 히치콕이 영국을 떠나 미국에서 했던 첫 번째 작품이에요. 근데 그 전해에 39년에 역시나 이 다프네 디 모리의 작품을 가지고 같이 작업을 합니다. 어떤 영화냐면 자메이카 인. 그리고 연이어 이어서 이제 이 다프네 디 모리의 작품을 가지고 셀즈닉이 해보자 그래서 이제 바로 이 영화를 만들게 되죠. 이 영화 나오기 전에 40년 전에 몇 년 전에 소설이 나왔을 때 어마어마한 판매고를 기록을 했어요. 반응이 거의 폭발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영화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 뒤에 이 다프네 디 모리아하고 인연은 1963년에 그 새라는 영화 너무 유명하죠. 그 영화도 이제 이 원작이 이 작가의 원작입니다. 이 정도로 해서 1940년에 이 영화에 대해서 바로 한번 살펴볼게요. 다시 이렇게 약간 네 바로 이 영화입니다. 레베카. 저는 알프레드 히치콕 하면 그 많은 분들이 다른 영화를 떠올릴 것 같아요. 어떤 영화 예를 들어서 뭐 이창이라든지 현기증이라든지 사이코라든지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 그 다음에 또 뭐 노토리어스. 네. 뭐 여러 가지 영화가 너무 많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이 레베카가 예전에 EBS에서 봤는지 명화극장에서 봤는지 그 기억은 뚜렷잖아요. 사이코는 확실히 EBS에서 봤는데 그렇지만은 이 영화는 저 평생을 따라다니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영화 중에서는 제일 강렬한 영화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알프레드 히치콕의 영화 중에선 초창기 영화에 속하고 좀 완성도가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 자신은 이게 자신의 영화가 아니고 이 영화는 19세기에 속하는 영화고 어떻게 보면 이 영화는 그 유머를 완전히 결핍하는 영화다 이렇게 또 평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이 영화가 갖는 묘한 그런 어떤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일단 저 배경 보세요. 상당히 음산하고요. 그런 어떤 신비적인 부분 안에서 레베카라는 그 제목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는 이 영화에서 레베카에 대해서 레베카가 그 평소에 쓰던 물건들 정도만 볼 수 있지 어떤 초상화 정도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레베카의 완벽한 부재는 의외로 우리를 이 영화가 흘러가는 시간 동안 완벽히 옭아매고 있어요. 완벽히 레베카의 지배를 당하고 그리고 레베카의 대리인한테도 또 지배를 당합니다. 이 영화를 보는 우리와 더불어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여주인공 역시 모르겠어요. 이 영화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접근 방식이 있고 하지만 저는 저 방식의 어떤 접근으로 이 영화를 다뤄볼까 합니다. 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음악, 음악 왁스만 음악. 보세요. 로렌스 올리비에 그리고 존 폰테인이 이 영화의 주인공입니다. 로렌스 올리비에 영화는 제가 아직까지 다루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유명한 배우잖아요. 이 당시는 1940년 어떤 시기냐면 그 전에 누구랑 불륜이 됩니까? 비비안 리하고 서로 가정을 갖고 있으면서 불륜을 하다가 1940년에 드디어 이제 결혼을 해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딛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결국은 또 이혼을 하죠. 그리고 아주 그 뭐라 그럴까 비비안니 인생 자체가 굴곡이 심했죠. 그러면서도 한 남자를 생각했다면 아마 로렌스 올리비에라고 할 정도로 비비안니도 이 로렌스 올리비에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뭐 뒤에 얘긴데 이 영화의 주인공 여주인공 존 폰테인인데 존 폰테인 대신 이제 비비안니를 엄청나게 이제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생각처럼 안 된 거죠. 존 폰테인 제 영상에서 나왔던 배우입니다.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다리라리라라라라 그죠? 프란츠 리스트의 소스페로를 치는 피아니스트 루이 조르당이었죠. 그때 그 루이 조르당을 사랑하는 여긴 리자 역으로 나왔었죠. 미지의 여인에게서 온 편지 막스 오필스 감독의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가 1948년 영화니까 지금 이 영화 40년이니까 그때가 30살, 이때 22살이네요. 이때 아주 풋풋하면서 이 배역에 딱 맞는 저는 그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 폰테인은 여기서 어떤 역이냐면 어머니는 그 어렸을 때 여이고 아버지는 작년에 별로 유명하지 않은 화가였는데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혼자 남아서 이제 직장을 구한다고 구한 게 아주 그 부자 미망인이죠. 반 호퍼 부인이라고 덩치가 어마어마한 부인이 있습니다. 그 부인의 말동무 역을 하면서 지금 현재 몬테카를로 호텔에서 체류 중입니다. 그리고 로렌스 올리비에가 맡은 역은 바로 이 어마무시한 그 맨덜리 대저택의 주인인 막심 드 윈터 역을 맡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존 폰테인이 분한 존 폰테인은 여기서 일단 나로 나와요. 존 폰테인의 어떤 이름 같은 게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특이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윈터스 부인으로 해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레베카는 그 막심드 윈터의 부인이었던 거죠. 그리고 역시나 조지 샌더스가 나옵니다. 조지 샌더스가 그렇게 많이는 등장을 안 하고요. 마지막 중간중간 한번 등장하고 그리고 후반부에 등장을 하는데 역시 존재감 있습니다. 존지 샌더스 어떤 배우입니까? 여러분들 두 번 만났을 거예요. 두 번인지 세 번인지. 첫 번째 이탈리아 여행 로베르트 로셀리니의 작품에서 잉글리드 버그만의 남편으로 그때는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고요. 최근에는 그 영화 보셨잖아요. 더글라스 서크의 좀 초창기 작품 올가미에서 아주 멋진 로버트 플래밍 살인죄 뒤집어쓰고 그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루실보라고 잘 되는 그 멋진 그 클럽 플래밍 앤 와일드 클럽의 주인으로 해서 1937년 몸 샴페인 주문하고 하는 장면 보셨습니다. 조지 샌더스는 여기서 이제 잭 파벨이라는 역으로 나와요. 잭 파벨 인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려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누가 나옵니까? 주딧 앤더슨.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오른쪽입니다. 주딧 앤더슨. 보신 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주디 앤더슨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아주 눈썰미가 좋으시면 맞추시겠죠? 이 영화의 주인공은 주디 앤더슨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본인 인생 커리어에서 최고의 배역이 아니었나 싶어요. 주디 앤더슨이 맡는 역할은 맨덜레이 저택을 지키는 집사 댄버스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레베카 생전에 어떻게 보면 레베카를 가장 숭배하던 그 여인이죠. 그리고 레베카가 죽은 뒤에도 마치 살아있듯이 그 레베카를 마치 영혼을 숭배하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니까 그 레베카의 자리를 대체하려고 온 존 폰테인을 얼마나 미워할지는 가히 상상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그 맨덜레이를 이끌어가는 마치 사람처럼 늘 검은 옷을 입고 늘 상중에 있는 여인같이 늘 표정의 변화 없이 그렇게 아주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압도하는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저는 봤을 때 레베카의 대리인 같아요. 죽은 유령의 대리인 같이 본인도 살아있지만 마치 유령같이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주디 앤더슨 어디에서 나왔냐면 최근에 보면 어떤 영화 보셨어요? 분노의 여신 기억나십니까? 바바라 스탠릭 나오고 안소니 만 영화. 거기에서 그 아주 그 누굽니까? 폭군 같은 그 아버지 있었죠. 바바라 스탠릭의 아버지, 농장 주인. 농장 주인은 어떻게 해요? 어느 날에서 마차에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여인을 데려가서 이제 자기가 약혼할 거라고 했던 그 여인 기억나죠? 부르넷이라고 하는 여인 그 부르넷 역할 어떤 역할입니까? 그 분노한 바바라 스탠윅이 그 자기 돌아가신 어머니의 방에서
약혼 얘기를 하면서 결혼 얘기를 할 때 분노를 못 참아가지고 그때 아버지가 들어오죠. 아버지가 들어왔었는데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왜 너가 먼저 얘기했냐 막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 가위를 만지작거리다가 그걸 얼굴에 던지죠. 주디 앤더슨의 얼굴에 던져서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흉측한 상처를와 안면 마비를 만들었는데 그걸 당한 배우가 바로 주디 앤더슨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완전히 다른 그때도 연기 잘하는 배우예요. 호주 출신의 배우인데 엄청난 배우죠. 그래도 이 영화는 제가 봤을 땐 존 폰테인과 주디 앤더슨과 그리고 만들레이 저택에 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나머지 남자들이나 나머지는 비중이 그 중간중간을 이어나가는 거지. 하여튼 두 세계가 만나는 영화인데 한 세계는 그 순진무구한 처녀인 존 폰테인이 속한 그 일상적인 사람들의 세상이 있는 거고 하나는 만덜레이 저택의 인물들이 있는 건데 그 인물들을 대표하는 그런 심연을 가진 복잡한 그 두 양면을 가진 인물의 대명사가 레베카인데 레베카가 죽었으니까 그 대리인인 주딧 앤더슨이 그 세계의 인물이고 그 세계 그 둘의 만남이 중호와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가 바로 만덜레이 저택이 또 하나의 인물처럼 기능하는 그런 영화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 조지 샌더스 밑에 나이젤 브루스 저 배우도 가끔씩 이제 히치콕 영화에 나옵니다. 서스피션 같은데 영화에 나왔죠. 여기서는 어떤 역을 맡냐면 그 막심 드 윈터의 그 매형 역을 맡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레지널드 데니 저 배우는 이 영화에서 프랑크라고 해서 그 일종의 그 우리의 주인공 드윈터의 그 어떻게 보면 재정 관리인 같은 그런 역할을 하죠. 주로 조지 쿠커 감독의 영화에서 많이 나왔던 배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배우까지만 갈게요. 이 배우 정도. 글래디스 쿠퍼. 글래디스 쿠퍼 누굴 것 같아요? 여기서는 맥심 드 윈터 우리 주인공인 로렌스 올리비에의 누나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일젤 브루스의 부인 역할을 하죠. 글래디스 쿠퍼는 최근에 보셨습니다. 가자 항해자여에서 베티 데이비스의 어머니로 나왔던 그 전제 군주 같은 그 어머니가 바로 글래디스 쿠퍼 영국 배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배우 정도 할게요. 플로렌스 베츠 존 폰테인이 현재 모시고 있는 그 반 호퍼 부인 역을 하거든요. 아주 개성 있는 그런 연기자예요. 달과 육펜스, 알버트 루인 감독의 영화죠. 그리고 뭐 제니의 조상부터 해서 다양한 영화에 이렇게 출연했던 배우입니다. 그러면 드디어 이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러니까 어젯밤 맨들리 저택에 다시 가는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나레이션은 누구의 나레이션이냐면 존 폰테인의 나레이션이에요. 그리고 저렇게 이제 철창 문이 있는데 저 문을 마치 그 꿈을 꾸는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 초자연적인 힘을 빌려서 나는 그거를 통과했다. 통과했는데 자연이 이미 잠식을 한 거죠. 그 도로를. 네,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서 맨들리 저택이 황폐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다시는 그곳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이미 다 황폐화가 돼 있는 맨들리의 저택을 통해서 본인의 그 과거의 기억으로 들어갑니다. 보세요. 여기 일단은 맨들리 저택의 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과거로 이렇게 플래시백이 되면서 첫 번째로 그 막심 드 윈터를 만나는 그 장소가 나오게 되네요.
이 바다라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서 이 물결 되게 중요합니다. 이 장소는 되게 너무나 중요한 장소예요. 여기서 모든 게 다 설명이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레베카라는 인물은 막심 드 윈터의 그 부인이었잖아요. 레베카가 죽은 거는 바다에서 보트를 타고 가다가 보트가 가라앉아서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바다는 우리가 보면 아름다운 바다하고 거리가 있습니다. 수많은 소용돌이와 그 안에 10년을 감추고 있는 그런 바다인 거죠. 여기서는 제가 아까 보면 영화 자체가 구도가 존 폰테인과 그 댄버스 부인의 그 이중 그 구도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만덜레이 재택이 있다고. 이 영화는 그 둘이 맞서는 두 세계가 맞서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일상적인 세계죠. 어떻게 보면 그 존 폰테인이 연기하는 그 처녀는 일상에 아주 순진무구한가 그리고 따뜻한 온정으로 넘치는 되게 평범한 그 인물인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게 다인 거죠. 그리고 자기가 로렌스 올리비에를 만났을 때도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바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스케치를 하는 거고요. 그 만나서 처음에 물어봅니다. 아니 나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그리고 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화가를 냈는데 아버지는 늘 보면 한 나무만 계속 그렸다. 그리고 그때 로렌스 올리비에가 물어봅니다. 너는 뭐 하고 있었니? 그러니까 얘기를 했죠. 나는 그 옆에서 스케치하는 정도였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래도 장인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를 갖다가 반복적으로 죽을 때까지 그려서 그 경지에 도달한다면 스케치 정도로 해서 어떤 걸 그리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로렌스 올리비에를 그렸을 때 아, 내 코가 이렇게 생겼어 하면서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는 사물의 표피 정도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존 폰테인이 맞서야 하는 나중에 로렌스 올리비에와 결혼해서 들어가야 하는 안주인으로 만덜레이 저택의 인물들은 어떤 인물이에요? 심연을 감추고 있는 인물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레베카가 이 물에 배가 침수돼서 보트가 죽었다는 거는 그만큼 10년을 가진 인물 중에서 최선봉에 있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막 그 물결이 소용돌이 치는 이 장소가 그냥 평범하게 나오는 장소가 아니라 나중에 이게 유추가 되겠지만 이 장소가 둘이 결혼하고 나서 누구랑 레베카랑 막심 드 윈터가 결혼하고 나서 4일 후에 이 절벽 언덕에서 무언가 얘기를 나누는 그런 의미 있는 언덕이에요. 저기 보세요. 상당히 높이 올라가죠. 엄청나게 깁니다. 이 장면이 다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만큼 깊은 심령과 좀 전에 카메라가 올라온 만큼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죠. 그만큼 이걸 바라보는 고통도 큰 거죠. 거의 뭐 추상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공간은 어떻게 보면 레베카를 바라보는 공간이에요. 막심 드 윈터스가 레베카가 죽었지만 레베카를 바라보는 공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레베카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공간이고 나중에 그 부분은 이제 드러나겠죠. 그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러니까 저때 존 폰테인을 처음 만나는 거죠. 여기에는 그러니까 결국 세 명이 다 있는 겁니다. 레베카, 막심 드 윈터, 그리고 존 폰테인. 왜냐하면 존 폰테인은 자살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지른 거죠. 그러니까 존 폰테인은 일반적인 관망자로서 이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모르는 그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표피적인 것만 볼 수밖에 없는 인물이라고 얘기했죠. 그 위치가 처음부터 뚜렷한 겁니다. 반면에 좀 전에 막심 드 윈터하고 그 레베카가 보는 그 공간은 10년의 공간이고 이 둘만이 아는 공간이고 그 얘기를 해줘야지 그걸 관망하는 존 폰테인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 얘기가 이 둘 중에 한 명한테 한 명으로부터 전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둘만이 아는 사실이니까 그 전달을 레베카한테는 절대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 막심 드 윈터스한테 전달을 받아야 되는데 그 전달을 받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겉돌 수밖에 없는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맨덜레이 저택에 가도 맨덜레이 저택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아무것도 이야기해 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유일하게 이 영화에서 그 프랑크라는 재정 관리인한테 한번 물어봐요.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나 그 용감하고 엄청나게 그 용기가 있고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 프랑크라는 인물도 사실상 그 레베카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이가 좋은 인물도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 영화에서 가장 레베카에 가까이 있는 인물은 두 명입니다. 누구냐? 한 명은 바로 이 남편인 막심 드 윈터스고 또 한 명은 바로 템퍼스 부인인 거죠. 그래서 왜 소리를 지르냐 그러면서 너 뭐 하던 중이었어? 그러니까 산책하는 중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호텔에서 Stone cold. Wait up. Garçon, call him. Tell him to get me some. 좀 전에 어떤 장면이 사실 있었냐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기에 왜 괜히 와가지고 우기에는 진짜로 유명인사 하나도 없다 하면서 투덜대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우기라는 거 그리고 바다는 제가 보면 그 레베카 영역이라 했잖아요. 이 물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우기 그리고 나중에 둘이 저택으로 이제 같이 결혼을 해서 들어갈 때 막 저택에 가까워질 때 엄청나게 막 비가 갑자기 거세지면서 내립니다. 그런 비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레베카의 그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이 여인도 지금 존 폰테인이 모시고 다니는 바노퍼 부인 자체도 이제 사교계 쪽에 있으니까 이 드윈터를 압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그런 대저택에 사는 사람이 여기에 왜 이렇게 있냐고 그런 식의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이 앞부분은 제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아침 식사를 하러 이렇게 오는데 Sorry. Please don't bother. 식사를 하는데 바로 꽃병을 옆으로 쳐서 꽃병이 쓰러집니다. 그 틈에 이제 막심 드 윈터가 와서 자기 자리로 와서 같이 식사하자고 해서 이제 원래 첫 만남의 호감을 이렇게 이어주는 거죠. 근데 이런 장면도 어떻게 보면 뭐 간단한 장면인 것 같지만 이렇게 무언가를 쓰러뜨려서 하는 장면이 이 영화에서 두 번이 나오거든요. 한 번은 지금 꽃병을 쓰러뜨려서 지금 이 만나게 되는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대저택에 가서 예전에 레베카가 아끼던 그 책상이 있거든요. 책상에 놓여져 있는 큐피트 석상을 또 쳐서 이렇게 떨어뜨려서 깨지게 됩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존 폰테인의 인물 자체는 너무나 이렇게 실수를 유발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인간적인 영역에 속하는 그런 어떤 인물이고요. 만달레이 저택의 인물들은 하나같이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거의 보면 유령에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런 부분하고도 좀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그 막심 드 윈터스가 매력을 느낀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부모 얘기도 물어보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스케치를 하러 나온 겁니다.
그래서 스케치 하는데 전혀 나 코하고 닮지 않았는 걸 하면서 지금은 어떤 장면인지 Water's so warm here that I could stay in all day. There's a dangerous undertow. There's a man drowned here last year. 지금 이렇게 그 파도를 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는 본인한테 상기하고 싶지 않은 기억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I never 의미, have any fear of drowning, have you?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체를 이제 거부하는 거죠. 저 때까지만 해도 죽음이라는 의미는 지금 레베카의 죽음을 잊으려고 하고 레베카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억나게 하는 것 자체로만도 일단은 뭐 그 본인의 복잡함에 이렇게 휩싸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벌써 이 장면부터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이 단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그래야지 이 영화가 진행이 될 테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부분에서 뭔가 위험을 좀 느끼기는 하는 거죠, 존 폰테인은. 존 폰테인은 너무나 평범한 영역에 속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냥, 저 남자가 좋아서, 따라가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고 이제 테니스 중간에 이제 독감 같은 게 걸려서 아파요. 그런데 이제 테니스 치러 간다고 하니까 테니스 그런 거 왜 치냐고 그러면서 나랑 같이 드라이브 가자 해서 이제 계속 둘이서 연애를 하는 겁니다. 춤도 추고요. 저렇게 선물도 받고. 네. And your daughter. 그런데 지금 이제 갑자기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받았는데 뉴욕에 있는 딸이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쉘브르의 우산의 그 쉘브르입니다. 쉘브르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뉴욕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르게 된 거죠. 난리가 난 거죠. 왜냐면 본인 막심드 윈터한테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당황해서 저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두고 왔다고 하면서 가서 여러 군데를 찾고 드디어 방에 들어왔습니다. We're going away. What on earth are you talking about? It's true, we're going now, and I was afraid I couldn't see you.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각을 좀 하다가 들어갑니다. New York or Mandalay? 그러니까 너 뉴욕 갈래? 맨덜리 갈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장. Please don't joke about it. Mrs. Van Harper's waiting, and I'd better say goodbye now. I repeat what I said. Either you go to America with Mrs. Van Hopper or you come home to Mandalay with me. You mean you want a secretary or something? I'm asking you to marry me, you little fool. 근데 이 장면이 되게 저 때 이렇게 하면서 어때요? 저 의자에 앉잖아요. 저런 장면 그래도 꽤 섬세한 것 같아요, 진짜. 왜냐하면 의자에 앉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생각했을 때 막심드 윈터가 결혼을 한다는 거는 그 성에 새로운 하나의 의자를 놔주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내가 당신하고 결혼한 거 아닌가? 당신한테 너무 그걸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심드 윈터의 상황은 순수하게 완전히 이기적인 상황에 의해서 결혼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결혼을 받아들였을 때, 이 존 폰테인은 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거기 놀라가지고 앉는데, 앉음이, 그러고 나서 이때 식사가 들어와요. 그런데 본인 자리만 있고 그 식사 의자를 하나 땡겨서 옆에 저렇게 앉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이중적인 자리의 의미. 그런데 그 자리 자체가 아주 For one, 운명적인 존 폰테인에 있어서는 그 단순한 자리같이 보이는 저런 느낌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엄청난 그 족쇄가 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운명이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인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이 못하는 겁니다. 반오퍼 부인한테.
그래서 반호포 부인을 올라오라고 하니까 너무 좋죠. I'm so glad you called. 윈터 씨가 부르니까. 그래가지고 이 장면 재밌습니다. 우리 딸이 결혼을 해서 하니까 저도 결혼을 하는데요. 그래서 누구랑 하는데 바로 이 뒤를 이렇게 보고 바깥쪽에 이제 존 폰테인이 있는 겁니다. I do hope it won't inconvenience you too greatly. When did all this happen? 네, 그러면서 마주 서 있죠. 근데 또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러면 나 미국 안 가고 뉴욕 안 가고 나 지금 그 얘 결혼시키는 걸 내가 도와줘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그냥 조용히 결혼식 하겠다. My foot. I suppose I have to hand it to you for a fast worker. How did you manage? 그러면서 이렇게 다가와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우리 같은 세계에 속한다는 게 가당키나 해. You certainly have your work cut out as mistress of Vanderlei. To be perfectly frank with you, my 네, 이러면서 거울 속 얼굴을 통해서 완전히 비코음이 극대화되는 거죠. dear, I can't see you. 그러면 아래 위를 훑어보고 Mrs. De Winter.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반 호퍼 부인의 이게 어떻게 보면 결정적으로 맨덜레이 주택에 가서 대저택에 가서 앞으로 당할 일의 예고나 다름없습니다. 거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마치 나를 갖다 아래에서 위에서부터 계속 뭐처럼 이렇게 암소처럼 그렇게 훑어본다고 그걸 참을 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도 보면 시선을 아래에서 위로 가면서 완전히 너 따위가 하는 이런 어떤 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맨덜리에서 당할 본인의 운명이잖아요. 그리고 좀 전에 그 언뜻 지나가면서 빈 의자 보셨잖아요. 그 빈 의자의 공간, 거기에 앉는다는 거, 그 비어 있다는 거는 일종의 나중에 그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그 적막감, 그런 어떤 운명이 오리라는 거를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으로도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즐겁게 저렇게 간단하게 결혼을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곳을 사서 이제 맨덜리로 들어갑니다. 근데 어때요? 집 관리 걱정하지 말아요. 댄버스 부인이 있다. 그런데 계속해서 지나가면서 그림자가 얼굴로 이렇게 올마 붙는 거, 뭔가 아주 불운한 느낌이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비가 저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비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옵니다. 근데 저런 부분이 상당히 그 좋은 뉘앙스 같은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지금 막심 드 윈터의 표정으로 보면 되게 즐겁게 이렇게 느끼면서 보는데, 반대로 존 폰테인의 느낌은 그렇지가 못하고 점점 어떤 공포스러운 느낌이 혼재합니다. 이런 어떤 그 한편으로 보면 막심 드 윈터스의 그렇게 별거 아니게 그렇게 그 재밌게 이렇게 넘기는 거하고 반대로 그러면서 경이로움이 시작되는 거죠. 맨덜레이 저택에. 근데 항상 경이로움은 공포하고 같이 따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2부에서 본격적으로 맨덜레이 저택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